안녕하세요. JD부장구세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실적 시즌 현재 안정적으로 순항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2023년 2월 JD부장구소 31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인데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소 유튜브 membership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견고한 지표 투심 흔들 채권 달러 떨어지고 주식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36%, S&P 500 지수는 0.08% 상승했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26%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19일부터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5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스닥은 현재 상승세입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실적 시즌 현재 안정적으로 순항 중. 실적 시즌 전에 TSMC에서 20% 매출 확장 발언과 메타의 35만 개 엔비디아 칩 구매로 달아올랐던 증시가 어제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나스닥은 0.36% 올랐지만 관련주가 상승했고요. 슈퍼을 ASML 지난해 역대급 실적 쿼터 내년에도 성장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장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분기 기준 매출과 이익 최대치를 기록하며 선전했고요. 그러자 AMAT 그리고 램리서치 등 반도체 장비주들은 물론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관련주까지 동반해서 뛰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 가입자를 약 1,500만 명 끌어모으면서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큰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오르면 전체적인 투심이 올라가고 나스닥 선물이 달려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둔 주식들까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인공지능 관련 주식인 IBM과 반도체 장비 주식인 램리서치의 실적 발표가 장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IBM은 장 외에서 8% 넘게 오르고 있으며 램리서치도 나쁘지 않은 실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어닝 쇼크가 나면서 장외에서 5%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시총이 큰 테슬라가 어닝 쇼크가 났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은 소폭 빠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5일에는 인텔의 실적 발표만이 남아있고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아마존, 애플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이번 실적 시즌은 성공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다음 달 초부터 지급 준비율을 50bp 인하한다고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에 1조 위안 약 18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시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이것은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치르며 일본 은행이 했던 양적 완화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땜빵식 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1989년 증시에서 버블이 꺼지고 91년 부동산 버블마저도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플라자 합의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다 증시, 부동산 둘 다 버블이 커졌고 결국 BIS 비율 조정 등으로 일본 은행이 자금 회수에 나서고 월가의 풋옵션이 터지면서 버블이 꺼졌고 일본은 30년간 깊은 불황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가 휘청거릴 때 자국 내 부동산 등 인프라 투자와 설비 투자를 늘려 불황을 극복했죠. 왜냐하면 세계가 불황에 빠져 중국의 실업률이 올라가면 중국 내 부동산 공산당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강제 부양책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늘린 중국의 설비 투자로 인해 전 세계는 공급 과잉에 빠졌고 미국과 EU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자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시진핑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옥죄었습니다. 그러자 헝다를 비롯한 완다, 컨트리 가든 등 중국 내 메이저 주택 건설 업체들이 부도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의도적인 작전으로 인해 불황에 빠진 반면 중국은 자신 스스로가 부동산 버블을 꺼뜨렸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공동 부유와 같은 반시장 정책으로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증시뿐 아니라 중국 내 직접 투자 규모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는 원인만 다르지 부동산과 증시의 동반 추락은 일본과 비슷합니다. 지금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중국은 일본의 버블이 꺼질 때처럼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중국은 지준율을 인하하고 증시의 유동성을 스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일본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과 동시에 일본의 주식까지 사주는 증시 부양책을 썼지만 증시는 30년간 오르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되돌리는 일본 증시 33년 만에 장중 최고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평균 지수는 버블 붕괴 시작인 1990년 3월 이후 3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는 올해에만 약 8% 오르며 나스닥이 4%보다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고 있고요. 반면에 홍콩의 항생 지수 주가는 올해 4%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중국 유동성 약발로 올라서 4%입니다. 4% 빠졌다는 얘기죠.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는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축이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앱, 메타, AI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면 올해의 최대 이슈는 AI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AI 투자하면 돈을 벌 것입니다. 올해는 일본이 부활하고 중국은 잃어버린 30년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대한민국.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한국이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 뽑아 1위 뽑아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의 선진국 성인 1만 9천 명을 상대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7개국 중 14개 선진국은 가족과 아이들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은 나라는 3개국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아이들을 1순위로 꼽지 않은 나라들은 어떤 것을 1순위로 꼽았을까요? 스페인은 건강, 대만은 사회, 한국은 물질적 풍요입니다. 즉 한국인이 무엇보다 중시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왜 한국인은 가족이 아닌 돈을 가장 중시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신분사회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신분사회는 태어난 신분에 따라 삶이 결정됩니다.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일생을 평탄하게 살아가게 되고 노비로 태어났으면 일생을 고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불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소출신인 망이 망손이 난이나 무신정권의 집권자였던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정의 난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고 신분제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동양에서는 불교, 서양에서는 기독교, 중동에서는 이슬람교 등 종교가 신분제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는 사후에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약속했고 불교에서는 이번 생은 더 좋은 삶, 다음 생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으로 신분제의 부당함을 잠재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신분이 높은 자들이 향락에 빠지는 것을 경고했고 신분이 낮은 자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까지 종교의 힘은 신분제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강력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교혁명입니다. 강력한 신분제의 균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혁명 때문이었습니다. 루터가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일반 평민들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스스로 신분제의 부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라면 인간의 신분이 높고 낮음이 있는 신분제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제도였습니다. 왕권에 대한 부르주아 시민들의 도전이 계속되자 홉스는 사회계약론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사회계약론이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기 보호를 최우선시한다. 그러니 자연 상태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따라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지킬지 안심할 수 없는 안오미 상태가 지속된다. 그래서 자기 보호의 본성에 따라 왕에게
일부의 권리를 주고 안정을 택한다는 것이 사회계약설의 주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고 왕을 하나의 인간으로 끌어내린 이론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럽은 부르주아의 힘이 커지고 왕은 입헌군주제로 물러나며 시민이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는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칼뱅주의가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이 중요하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원예정설입니다. 구원예정설이란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 누가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정해져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세에 알 수 있는데 근면하고 부자인 사람은 선천적으로 천국에 갈 사람이요.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가며 돈이 없는 거지는 지옥에 간다는 논리입니다. 구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를 타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복한 이론입니다. 사실 이 말은 번역자가 아랍어의 원어인 밧줄을 낙타로 오역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칼뱅의 구원예정설은 당시 프랑스 혁명 이후 권력의 핵심 계층으로 떠오른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뱅의 구원예정설은 종교전쟁 이후 신교를 믿는 독일, 영국, 북유럽, 미국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8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식민지에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로 기독교와 함께 구원예정설의 자본주의 중심이 퍼져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입니다. 서양의 제국주의가 동양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은 식민지의 신분차별을 없애고 자본주의 정신과 민주주의를 심었습니다. 동양의 식민지인들의 뇌에는 신분제의 낡은 유교 정신보다는 신분차별이 없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물질이 정신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정신은 인권, 평등, 소유권 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현재의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 중심주의의 자본주의 정신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물질을 얻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다른 선진국의 가족이나 자식 등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꿰뚫는 가치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유교가 정신을 지배했죠. 그러나 지금은 유교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와 같은 정신적인 가치관 자리를 물질이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국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무교가 51%에 달합니다. 즉 정신적인 토대가 되는 압도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교의 가치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 처음 만난 사람과 민증을 까고 서열을 정할 때 돈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갑질 등 유교의 정신은 군데군데 우리의 생활 속에 선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가족을 중시하는 기독교의 가치관, 중동에서는 이슬람의 가치관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한국은 유교도 기독교의 정신도 없고 그저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돈이 계급이 되었고 정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IMF 트라우마인데요. 한국인은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회사는 죽을 때까지 다니는 거라는 일본식 종신고용제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았으며 가장은 직장에서 잘렸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 세상에는 돈이 아니면 그 무엇도 믿을 것이 없다는 잠재의식이 한국인의 뇌 속에 집단 무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국의 물질 숭배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보다 미국이 고용 유연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을 때 짐을 싸라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메일로 해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미국이 물질적인 트라우마는 더 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청년층은 프리터족, 사토리 세대로 고통을 받았던 일본도 한국만큼 물질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IMF 트라우마로 한국이 물질을 중시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와 유행의 문화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속담입니다. 외국인은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라는 한국인의 속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보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행복을 더 느낍니다. 그것이 SNS와 합쳐지면서 물질적인 욕구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은 한번 유행이 되면 그것을 끊임없이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봐도 커피숍 프랜차이즈가 유행을 하면 죄다 커피숍 프랜차이즈이고 탕후루가 유행을 하면 탕후루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얼마 전까지 롱패딩이 유행이었는데 쇼패딩으로 유행이 바뀌었다고 하면 멀쩡한 롱패딩 놔두고 쇼패딩을 새로 삽니다. 누구보다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고 유행이 빨리 바뀝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남들을 재빨리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사회입니다. 한국인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가치가 없으니 평소에는 서로가 가진 물질을 비교하기에 바쁩니다. SNS에는 신상 명품백, 호캉스, 호텔에서 프로포즈, 해외여행, 맛집 정보 등으로 자랑질하기에 바쁩니다. 한국처럼 SNS가 잘 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비교와 유행의 문화는 밀농사 지역보다 벼농사 지역에서 더 심합니다. 밀농사는 처음부터 땅에 씨를 뿌려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벼농사는 모내기와 같은 협업을 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벼농사 지역은 협력과 서열이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서양은 개인주의적이고 동양은 집단주의적입니다. 이런 집단주의적 정신은 한국인을 더 물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한국인이 잘했을 때 외국인 리액션이나 댓글을 찾아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 등 집단주의 사고를 가진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일본은 명품 등 보여주기 소비가 1980년 버블이 꺼지고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버블 경제에서 나타나는 보여주기식 소비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아마도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현재 중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한국만큼이나 명품을 좋아하고 허세가 심합니다. 종합해보자면 한국은 압축 성장을 통해 산업사회가 진행되자 기존의 유교적인 가치관은 무너졌고 그 자리를 물질이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고유의 질투와 비교의 DNA가 유행을 만들며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치관이 없다는 것은 내 생각이 없고 맹목적으로 물질을 쫓는 한국인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별 중산층 기준 왜 한국만 그냥 돈이야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은 중산층 기준이 부채가 없고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월급 500만 원 이상 벌고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 중형차를 타고 통장 잔고 1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1년에 몇 회 이상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정기적으로 보는 비평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인의 중산층은 마치 졸부와 같고 미국은 정의로운 시민과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들어서게 되면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신보다는 물질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닌 상대의 조건을 보고 결혼합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서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죠. 예를 들면 대기업에 다니는지,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자산은 얼마인지, 부모님 재산은 얼마인지 등입니다. 이것인 결혼을 전제로 한 소개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조건에는 사랑이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조건을 보고 결혼하니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고 출산율이 떨어지며 섹스리스 부부만 늘어납니다. 결국 사랑 없는 싱크 부부로 살다가 이혼합니다. 싱크란 딩크와 다른 말입니다. 딩크족이란 결혼을 하되 아이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싱크란 아이 없이 외벌이 남편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퐁퐁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쉽습니까? 비록 가난하게 태어나도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아니라면 학벌이 좋거나 전문직이 되어야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교 도움 없이 의대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가려면 팔출부를 해서라도 자식 과외비는 대야 합니다. 그러니 결혼 전부터 학군이 좋은 동네인 강남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고액 과외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 있는 배우자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 결혼 안 하거나 못한 청춘들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물질이 최고인 세상에서 돈, 학벌, 성공 등을 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의 낙오자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할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것이 돈이며 그것을 삶의 행복으로 바꿀 줄 모르는 데서 어리석음이 시작된다.
부단한 욕망에 쫓겨 만족하지 못하는 생은 고통일 뿐이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가치는 물질입니다. 정신적인 가치가 물질이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즉,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조건을 보고 결혼하니 결혼 자체에 힘들고 결혼을 못하니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자살사회로 가고 있고 자살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왜 저출산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실적 시즌 현재 안정적으로 순항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